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어느덧 4월도 이제 좀 꽃이 만발하고 어느새 되게 좋은 계절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4월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지난 4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중소기업 단체와 이렇게 좀 연합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제조, 건설, 도소매, 어업 등 전국 중소기업의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를 했죠. 근데 저는 이런 노력도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왜 이 법이 제정이 됐고 이게 지금 왜 유예가 안 됐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를 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법 취지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 말 기준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그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이제 통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49인,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50인 이상 사업장의 이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산재 사고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법 취지에 맞게끔 이제 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그 기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느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실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법이 나왔냐, 그리고 이 법이 제정 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어떤 그 재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거고, 특히 이제 외주화라고 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외주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 업무를 외주를 줬던 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너희들도 책임져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50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어쩌면 당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너무 취지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법 적용에서 되게 불명확한 의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힘을 합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장마다 이 별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뉴얼을 작성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리고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뭘 설립해야 되지?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외주를 줬던 이런 근로자들도 같이 적용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아주 명확한데,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 50인 미만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애매한 걸로 인해서 사실은 개별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산업안전관리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뭐 좀 만들기가 쉽지도 않고, 이에 비해서 처벌이 과도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헌법심판 청구가 되는 거고,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52만 사업장 대표님들도 우리 사업장 당연히 안전한 게 좋고 근로자들이 안 다치는 걸 누구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내려오고 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는 좀 일들은 법은 만들었는데 뒤에 실무적인 아니면 되게 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따라붙지 못한 아주 그 좀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어떤 법인데 이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중대산업재해는 그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기준으로 가고요. 사망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유해 물질에 노출이 돼서 그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돼서 좀 페널티를 부과를 하죠. 중대시민재해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안전장치가 미흡한 걸로 인해서 이 시민이 1명 이상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했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아마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중대시민재해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에 뭐 민간인이라든가 우리 기업과 관련이 없는, 우리 근로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만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업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이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되게 끔찍한 일이고,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에서 좀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겠죠. 일단 그 재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그 다음에 유가족과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이건 당연히 또 그 대표자 입장에서는 좀 인간적인 어떤 좀 미안함과 상실감과 괴로움도 또 동반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다 좋은데, 실제로 이게 진짜 우리 기업에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이 작성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제공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무엇이냐?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거고요. 왜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비판을 했던 그 대기업과에서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이 도급 주고 있으면 가장 그 수급인 및 그 수급인 위의 관계가 있는 자,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제가 이게 불명확하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 안전보건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어떤 조직이나 인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50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경과가 초기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문제가 좀 그 생산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사자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위험이나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좀 노사가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자세한 자료들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읽으셔도 사실은 우리 기업에 뭘 적용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차원에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솔직히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 50인명 사업장의 규모에서 뭐가 애로사항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립하는 게 예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은 야 이거 이러고 하다가 뭐 저 투표하고 뭐하면 바뀌겠지 이런 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뭐 이런 것들 대비보다는 저는 좀 전문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문가는 저는 과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그냥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법률적인 방어를 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고용노동부나 산업재해 관련한 그런 기관들하고의 어떤 그 상대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검사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냥 뭐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의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